네, 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요즘 그 NFT와 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그 나이키 회사가 나이키 제품 이미지를 민팅해서 NFT로 판매한 사람을 상대로 그 미국 뉴욕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이 상품이나 상표 또 디자인 같은 것을 카피한 이미지를 민팅해서 NFT로 제작하는 것이 허용이 될까요? 대표적인 팝 아티스트인 미국의 화가 앤디 워홀은 그 토마토 수프죠. 그 캠벨 수프 캔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그려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 앤디 워홀의 작품에는 캠벨이라는 그 상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상표를 허락을 받지 않고 모티브로 사용해서 작품으로 제작하는 것이 허용이 될지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을 민팅해서 NFT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상표나 등록 디자인 또는 타인의 저명한 표장이나 초상, 얼굴 모습이죠. 또 이름,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한 NFT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NFT를 그 권리자 허락 없이 거래소에 올리게 되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그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컨텐츠라 하더라도 상표 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저명한 표정인 경우에는 아주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요 기관이나 단체의 로고, 심볼, 문양, 문장 이런 것들은 창작성은 없지만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올림픽 오륜 마크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크들은 설사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명한 표장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그 타인의 성명이라든가 상호, 상표, 얼굴 모습, 상품의 용기, 포장, 또 그 밖에 그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이라는 것을 표시한 표지, 뭐 이런 표지에는 그 상품 판매 서비스의 제공 방법이라든가 또는 뭐 간판이라든가 그 매장의 외관, 실내 장식, 그런 그 매장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서 NFT를 제작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코카콜라 병의 모양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형상이지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 병 모양을 함부로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NFT로 제작해서 판매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샤넬이라든가 루이비통 로고, 또 버버리 문양, 닥스 문양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상표적 사용이어야 합니다. 상표적 사용이란 무엇일까요? 상표의 본질적 기능은 출처 표시 기능입니다. 즉 그 상품의 출처, 즉 제조원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감자 스낵 포카칩의 상표권은 주식회사 오리온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감자 스낵에 포카칩이라는 상표가 붙어 있으면 그 제품의 출처, 즉 제조원이 오리온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오리온에서 제조한 감자 스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포카칩이라는 상표를 붙이게 되면 그 출처, 즉 제조원을 오인시켜서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출처 표시 기능을 손상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즉 상표를 출처 표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표적 사용이고, 이러한 상표적 사용을 허위로 해서 소비자에게 출처를 오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표를 사용했지만 상표적 사용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의 상표권을 성지 출판사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그 성지 출판사가 아닌 다른 출판사가 수학책을 출판하면서 수학의 정석이라고 상표를 붙이게 되면, 즉 제목을 붙이게 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마치 그 수학책이 성지 출판사에서 나온 것처럼 출처를 오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수학 강사가 이 수학의 정석 책을 기본 교재로 해서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수학의 정석 강의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은 상표권 침해일까요? 자, 이 경우에는 비록 그 강의 영상 제목에 상표, 즉 수학의 정석이라는 상표를 사용했지만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에 수학의 정석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그 동영상 강의를 성지출판사가 제작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것이 아니라 그 동영상 강의가 수학의 정석 책을 기본 교재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즉 수학의 정석이라는 상표를 출처 표시, 즉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인터넷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리눅스라는 명칭이 A라는 출판사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A 출판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B가 리눅스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는 책을 저술해서 리눅스 내가 최고야 라는 제목을 붙여 출판했습니다. 자, 그럼 B는 A 출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침해가 아닙니다. B가 리눅스라는 명칭을 책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은 자신의 책이 그 A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이 리눅스 사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즉 리눅스라는 명칭을 출처 표시, 즉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떤 컨텐츠를 민팅해서 NFT 거래소에 올리면서 그 메타 정보에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사용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 그 컨텐츠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출처 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또 상표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